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제목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할 터인데요. 이 개념은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이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철학의 역사, 인류 사상의 역사에 중요한 줄기를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처음 말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인데요. 이 프로이트를 경계로 해서 철학과 사상의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틀림없고요. 근대와 현대,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철학적 사상적 기준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오이디푸스 신화, 특별히 그리스 비극에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신화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그 스토리가 어떻게 프로이드에 의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디푸스 신화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를 토대로 나중에 연극으로 만든 그리스 비극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테네 지도를 한번 보시죠. 5세기의 아테네 지도입니다. 여기가 아고라 광장이고요. 자, 이쪽은 신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폴리스가 남쪽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폐허가 됐지만 아크로폴리스고요. 이 밑에 쪽에 보면 기슭에 극장이 보이죠. 바로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극장은 로마 시대에 세워진 극장이고요. 자, 그러나 원래 이 연극, 즉 오이디푸스 왕이 처음으로 상연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해마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리고요. 그 중에서 연극 경연대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수세기 동안 이 극장에서 수천 편의 연극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7편의 대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원전 5세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 상연되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연극이 있었으니 당연히 연극을 대본을 쓴 사람, 극작가가 있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원형이 되는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바로 소포클레스입니다. 이 소포클레스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인데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한참 꽃을 피울 당시에 3대 극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비극 또는 그리스 연극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화 형태로 단순하게 전달되어져 오던 이야기들이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연극의 형태로 재창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비극이 많이 상영되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상영되었던 그리스 연극을 우리가 그리스 비극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전해 내려오던 신화가 연극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상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인간의 성숙과 문화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공동체가 같이 그 연극을 본다는 것은 이제 이 공통의 윤리 개념,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를 그 시대에 맞게 각색하고, 자, 연극 형태로 다시 창작을 해서 연극으로 상영을 하게 되면, 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만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그리스 비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 지도를 보시죠. 오이디푸스 신화 또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중요한 세 지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도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테베라고 하는 도시고요. 여기가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북쪽으로 가게 되면 델피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죠.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든지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델피 신전에 와서 신의 신탁을 받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테베와 코린트 사이에 델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코린트로 향하는 길과 테베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일컬어서 테베 삼거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테베 삼거리를 알고 있어야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있고요. 이 테베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극 오이디푸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비극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진행을 합니다. 가면을 씀으로 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면 이제 그리스 시대 가면이 아니고 현대 연극으로 부활시킨 가면을 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을 쓴 등장인물을 보시게 되면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시나요? 자,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극도의 한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연극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태양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모자의 모습, 왕관의 모습은 그가 또 왕으로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웅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극 오이디푸스 왕의 스토리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테베 왕 라이오스와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델포이 신전에 가서 자식에 관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탁 가운데 자식이 주어지기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탁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신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테베 왕 라이오스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인다는 예언을 들었으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얼마 있어서 그의 아내 이오카스타가 드디어 임신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아내 이오카스타가 아기를 낳자마자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을 확인합니다. 이내 이 라이오스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차마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치기를 불러서 양치기에게 데려다가 이 아이를 죽이라. 산속에서 던져놓고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테베의 양치기는 왕의 아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발을 끈으로 묶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왕에게는 와서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오스와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린트의 한 목자가 발목에 묶인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피덩어리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자신의 나라에 코린트의 왕 폴리보스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에게 갑니다. 코린토스 왕은 마침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보자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주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 아이는 내 친아들로 내가 키울 것이다. 내 왕자로 내가 키울 것이다. 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오이디푸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퉁퉁 부은 발이 퉁퉁 부은 아기다 이런 뜻입니다.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의 아들로 오이디푸스가 잘 자라게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됩니다. 또 몸 수련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신체를 가진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청년으로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이디푸스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너는 폴리보스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그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은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우연찮게 이 오이디푸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죄스러워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델피의 신전에 가게 되는 것이죠. 델피의 신전에 가서 묵기로 합니다. 델피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오라클이 있죠. 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에게 묻습니다. 나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사제의 입으로부터, 이 오라클의 입으로부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머니를 짝으로 삼는다. 이런 신탁이 딱 주어진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오이디푸스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을 타고났다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탁,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이디푸스는요, 자신의 친아버지가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코린토스로 돌아간다면 혹여 신탁의 내용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 평생 내가 코린토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기분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시지요. 델포이 신전에서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터벅터벅 길을 내려옵니다. 삼거리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코린토로 갈 수가 없었고 테베 쪽으로 향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평생 다시 코린토로 향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거리에 이르러서 오이디푸스의 절망적인 안 좋은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노인의 일행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노인의 일행과 길을 네가 먼저 비켜라, 아니다 네가 먼저 비켜라 라고 하는 길을 누가 먼저 가느냐를 놓고 시비를 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뜩이나 우울했던, 가뜩이나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던 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격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요, 그 노인과 일행을 죽이고 맙니다. 오이디푸스는 정말 그 노인이 누구인지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죽인 그 노인은 그를 낳아준 테베의 왕 라이오스,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겁니다.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탁의 내용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라이오스는 지금 왜 델포이로 갔냐면 자신이 통치하던 테베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델포 신전에 가서 이 스핑크스에 관한 신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지금 테베 왕으로서 몹시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델포 신전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웬 버릇없는 젊은 녀석이 길을 막고 시비를 붙이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젊은 오이디푸스가 그만 이 라이오스, 테베 왕 라이오스의 일행을 모두가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신탁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운명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비극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여러분 비극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셰익스피어죠. 자, 제가 셰익스피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만은 이제 언젠가는 셰익스피어를 여러분에게 강의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하면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이렇게 4대 비극을 얘기합니다. 거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연극, 그리스 비극에 사실은 서양의 연극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아도 좋고요.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영국 르네상스기의 작가입니다만은 이 셰익스피어는 사실은 그리스 비극을 당대 르네상스 현실에 맞게 가장 잘 부활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보이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이는 비극의 원인이 다 무엇이냐면 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결함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릿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함이 뭔가요? 우유부단함이죠. 자, 리어 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뭔가요? 오만함,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셀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뭔가요? 의심, 질투입니다. 맥베스가 가지고 있는 비극을 부르는 인간적인 결함이 뭔가요? 그는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자, 인간의 비극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그것은 인간성의 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성의 결함이 결국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느냐? 인간성의 결함으로 인간은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는 아직까지 젊은 혈기와 젊은 분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비극적인 운명을 또 그대로 재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적 결합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 노인, 자기 아버지인지 좀 몰랐습니다만은 그 노인을 두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테베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테베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테베로 가는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히지 못하면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도시는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테베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스핑크스를 무찌르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왕비와 결혼을 해서 그 도시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마침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을 이기게 되면 그 스핑크스와 맞서 싸우고 이기게 되면 내가 테베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스핑크스에게 갑니다. 스핑크스에게 갔더니 퀴즈를 먼저 냅니다. 네가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퀴즈만 내기만 내봐라 라고 이 젊은 오이디푸스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퀴즈를 풀지 못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내기만 내라 라고 오이디푸스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퀴즈의 첫 번째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서 아침에는 4발로, 그리고 점심에는 2발로,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걸어 다니는데 발이 많을수록 그만큼 허약한 동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이디푸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금방 발을 내봅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말을 합니다. 스핑크스가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맞추지 못했던 문제를 이 오이디푸스라는 젊은 청년이 맞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4발로 걷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2발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서 3발로 걸어 다닙니다. 또 하나의 퀴즈를 냅니다. 2 자매가 있다. 첫 번째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을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두 번째 여인이 다시 첫 번째 여인을 낳았다.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잠시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던 오이디푸스가 너무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낮과 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이 밤을 낳고 밤이 낮을 낳지 않습니까? 너무도 쉽게 스핑크스가 낸 문제들을 다 맞춰버립니다. 그 누구도 이 퀴즈를 다 맞추지 못해서 스핑크스의 먹이가 되었는데 오이디푸스가 너무도 쉽게 그 퀴즈를 풀어버리자 스핑크스는 자존심이 상해서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허망한 이야기죠. 자, 테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테베의 어려움을 해결한 영웅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해서 스핑크스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렸던 완벽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고로 왕을 잃어버렸던 그 테베의 그 왕비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고 그 테베의 왕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효율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서 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왕비와 결혼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는 그런 관습이 그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내려졌던 그 신탁이 다 이루어졌는데, 즉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라고 하는 그 신탁이 이루어졌는데 거꾸로 이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그 신탁의 저주에서 풀려났다고,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코린트의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해서 자, 테베의 왕이 되면서 자,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아들 2과 딸 2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그의 인생을 결코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갑자기 그 테베의 도시에 전염병과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자신들의 자랑이자 영웅인 오이디푸스 왕에게 나와서 엎드립니다. 당신이 스핑크스를 물리쳐 주셨듯이 이 역병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도 큰 슬픔에 당해 있습니다. 이 역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찾아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테베 사람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영웅 오이디푸스가 알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내가 이 도시 역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노라고, 내가 왕위를 걸고 이 일을 해결하겠노라고, 그래서 사람을 델포이로 보내게 됩니다. 신탁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델포이를 다녀온 사신이 신탁의 내용을 가졌는데 이 테베의 역병이 살인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대의 왕이었던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 때문에 이 도시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인을 잡아내야 이 역병이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민하던 중에 그리스 최고의 예언자 테레시아스를 이 오이디푸스가 부르게 됩니다. 눈먼 예언자인 테레시아스에게 오이디푸스가 질문합니다. 그대는 우리 테베의 역병을 불러온 그 악한 살인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테레시아스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 살인범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격분한 오이디푸스가 강하게 테레시아스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테레시아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찾는 살인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란 말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테레시아스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또 퍼붓게 됩니다. 그러자 테레시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장님이라고 능멸했으니 말하리라. 당신에게 눈이 있어. 하지만 그 눈은 당신이 어디에 누구와 어떤 끔찍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어.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테레시아스를 끌어내버립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혹한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운명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한동안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그가 테베의 삼거리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때처럼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절 자신이 테베의 삼거리에서 만난 그 노인이 라이오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를 부릅니다. 선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신이 살인범임이 점점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릅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테베의 삼거리에서 왕의 시종 중 한 명이 도망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코린트에서 사신이 오는데요. 당신이 코린트 왕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도망했던 종이 당신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요라고 충격적인 말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있겠죠. 바로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과 자기가 결혼을 해서 또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도 큰 충격 앞에서 이오카스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맙니다.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의 금빛 브로치를 손에 들고 자신의 눈을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눈을 찌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운명이라는 것, 이거 고대인들에게서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중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운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 그리고 그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고민했던 그런 주제이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의 금빛 브로치로 자신의 눈을 찌른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보겠는가? 운명을 받아들인 것인가? 운명에 대해서 정한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아기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 비극이 벌어지는 그 무대를 바라보면서 청중들은 공포와 연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연민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 순간에 그들의 정서가 순화되어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카타르시스 이론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연극 무대 앞에 벌어지는 그 광기설인 비극적인 주인공의 운명을 통해서 그들은 카타르시스를, 예술적인 체험을 느끼면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도 보다 더 성숙한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딸, 그럼 이게 자기의 딸입니까? 누이입니까? 아무튼 그의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의지해서 테베를 떠나 강낭으로서 그의 삶을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결국 가혹한 인간의 운명과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 운명이 어떻게 실제화되는지,
인간의 인격적 결함을 통해서 그 운명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파고드는지, 그 운명에 인간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연극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근친상간의 이 스토리에서 자신의 그 유명한 심리 모델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의 철학과 사상사에 있어서 굉장한 궤적을 남긴 굉장한 분기점과도 같은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이디푸스 왕 또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